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총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노동법의 법원입니다. 노동법의 법원. 그래 노동법의 법원 보도록 할게요. 이 법원은 뭐 그 지방법원, 고등법원 할 대법원 할 때 그 법원 아니고요. 그 한자로 하면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겁니다. 한자로는 노동법의 법원. 그래서 그 거기 1번 법원의 의의 보시면 노동법의 법원이란 노동관계상의 법적 분쟁에서 법 해석과 적용의 기준이 되는 규범의 존재 형식을 말한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법의 존재 형식이에요.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떤 규범까지 적용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어떤 규범까지 적용을 할 것인가의 문제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사용 종속 관계에 어떤 법을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그 세 번째 줄에 법원의 종류로는 헌법, 법령, 노동관습법, 단체협약, 취업규칙, 조합규약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그 노동법 법원은 법의 존재 형식이다. 이게 이제 다수설 입장이고, 뭐 소수설 입장은 재판규범의 존재 형식이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이해만 하세요. 판사가 재판을 할 때 참조할 수 있는 거, 참조하는 것까지 이제 법원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법의 존재 형식, 이게 이제 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법의 존재 형식, 법원은 법의 존재 형식이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법원의 유형 보시면 이제 대표적으로 성문법, 헌법 32조, 아까 말씀드린 헌법 33조, 기타 노동관계 법령. 노동관계 법령은 뭐냐면 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그리고 그 시행령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노동관계 법령이라는 게. 그런 것들은 당연히 노동법의 법원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법원이 되는 거고. 다음 두 번째가 ILO 협약입니다. ILO 협약.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나라는 1991년에 ILO에 가입했으므로 비준 협약의 경우 법원이 된다. 거기 밑줄 그어두세요. 비준 협약의 경우 법원이 된다. 비준은 무슨 얘기냐면 그냥 국회 동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회 동의. 그냥 ILO 협약은 노동법의 법원이 아닙니다. 절대. 비준 협약. 국회 동의를 얻으면은 우리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만약에 ILO 협약을 우리 국회에서 비준을 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법률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법률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준 협약은 ILO 협약이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문에 ILO 협약은 우리 노동법의 법원이다. 그럼 틀린 지문이죠. 비준 협약이 노동법의 법원이다. 이기 때문에. 다음에 세 번째 노동자치법입니다. 노동자치법. 노동자치법에서 보통 예를 드는 게 뭐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조합 규약인데, 단체협약은 다 아시겠지만 노조하고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협정이죠. 노조하고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협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보고요.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정하는 게 취업규칙입니다. 사용자가 그 사업장의 복무 규율이나 근로 조건에 대해서 정한 규칙, 이게 취업규칙이에요. 사용자가 그 사업장의 복무 규율이나 근로 조건에 대해서 정한 규칙. 사용자가 장의 복무 규율이나 근로 조건에 대해서 정한 규칙. 이게 취업규칙이에요. 이게 취업규칙. 이것도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봅니다. 단체협약은 노조하고 사용자가 체결한 거죠. 근데 취업규칙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거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거고요. 그리고 거기 세 번째 나와 있는 노동조합 규약은 노동조합 내부 통제 규범입니다. 노동조합 내부 통제. 노동조합도 단체잖아요. 노동조합도 단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칙, 이게 노동조합 규약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노동조합 규약도 다 노동법의 법원으로 인정이 되죠. 법원으로 인정이 됩니다. 다음에 일단 네 번째가 노동관습법입니다. 노동관습법도 법원이 돼요. 법원이 되는데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에 노동관행이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거기 밑줄 그어두세요. 규범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거기 밑줄 그어두시고, 그리고 기업 구성원이 아무런 이유도 제기하지 않고 기업 내에서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된 경우, 거기 밑줄 그어두세요. 기업 내에서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된 경우, 이때는 노동법의 법원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건 모든 노동관행이 노동관습법이 돼서 법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거기 나와 있듯이 노동관행이 규범적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 내에서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된 경우, 이때 노동법의 법원이, 노동관습법이 돼서 노동법의 법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노동관행이 노동관습법이 돼서 노동법의 법원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노동관행은 이런 거죠. 현장에서 장기간 반복 갱신된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이죠. 현장에서 장기간 반복 갱신된 처리 방법, 이런 것들이 이제 노동관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동관행이 이렇게 노동관습법이 되면 법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다음에 다섯 번째 노동판례입니다. 판례는 법원이 아닙니다. 일단 그렇게 기억하세요. 판례는 노동법의 법원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성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판례는 노동법의 법원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 보시면은 그 첫 번째 줄 끝에 판례가 반복됨으로써 그것이 관습법이 되면 법원이 될 수 있다란 말도 있는데, 이건 이제 그 대법원 판례는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는 거죠. 사실상의 구속력이 있는 거지 그게 법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일단 기억하셔야 될 건 판례는 법원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판례는 법원이 아니다. 다음에 행정해석. 일단 행정해석도 법원이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행정해석도 법원이 아니다. 거기 있죠. 첫 번째 줄에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정한 데 불과하므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법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법원이 아니다.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행정해석은 법원이 아닌데, 행정해석 법원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행정해석하고 똑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써놓으세요. 지류의 지침, 예규. 이런 것도 법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행정해석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법원이 아니다. 이것도 행정해석하고 똑같이 취급을 해서 법원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리고 7번에 기타 근로계약 사용자의 지시권에 대해서는 법원성을 부정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통설 입장에서는 법원이 아니에요. 근로계약이나 사용자의 지시가. 근데 이건 실제 객관식 시험에 나올 때는 상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근로계약이나 사용자의 지시도 법원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견해를 주장하시는 분들, 그 계열의 교수님들이 들어가시면 이걸 법원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상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근로계약이나 사용자의 지시는 통설은 법원이 아니라고 보는데 법원이라고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가 나오면은 나중에 이제 뭐 문제를 풀어보시면 그게 상대적으로 판단하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게. 다음 세 번째, 법원 간 충돌 시 효력 관계입니다. 법원 간 충돌 시 효력 관계. 이건 일단 이걸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동등한 규범 사이 충돌이 있어요. 동등한 규범 사이 충돌이라는 건 법률하고 법률 사이의 충돌. 이게 동등한 규범이죠. 단체 협약하고 단체 협약. 이것도 동등한 규범이죠. 근데 법률하고 시행령. 이건 동등한 규범 아니죠. 시행령이 법률보다 한 단계 낮은 규범이에요. 그래서 이 동등한 규범 사이의 충돌이 있고 그 상하위 규범 사이 충돌이 있어요.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거기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지만 신법 우선 원칙이나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을 합니다. 이게 이 설명 여기는 잘 들으셔야 돼요.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신법 우선 원칙이나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을 하는데, 그래서 먼저 거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신법 그 우선 원칙 볼게요. 거기 그 다음 페이지 2번 보세요. 신법 우선 원칙. 신법 우선 원칙은 뭐 질서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 별 의미는 없고요. 그건 첫 번째 줄 보세요. 최근에 제정된 법은 그 이전에 제정된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게 신법 우선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근로기준법 46조에 휴업수당이라는 규정이 내용이 있는데 이걸 최근에 개정했어요. 그러면 최근에 개정한 내용이 적용된다는 거죠. 이게 신법 우선 원칙입니다. 신법 우선 원칙. 그러니까 근로기준법하고 근로기준법 충돌이니까 동등한 규범 사이죠. 이게. 그래서 거기 또 하나의 예가 그 첫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적용 범위가 같은 두 개의 단체 협약이 있는 경우 후에 성립된 신단체 협약이 적용된다. 이것도 신법 우선 원칙의 예죠. 단체 협약하고 단체 협약은 동등한 규범이죠. 단체 협약하고 단체 협약은 동등한 규범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단체 협약이 유효기간이 종료가 돼서 새로운 단체 협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당연히 새로운 단체 협약이 적용이 되겠죠. 이게 신법 우선 원칙입니다. 신법 우선 원칙. 그래서 이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해결 원칙 중에 하나가 신법 우선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 특별법 우선 원칙이 있습니다. 일반법에 대해서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원칙이다. 일단 가장 대표적인 사법의 일반법이 민법입니다. 그래서 일반법하고 특별법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일반법은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근데 특별법은 적용 범위가 좁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 사이인 사이에 거래가 있으면 민법이 적용되죠. 민법이라는 게 적용돼요. 근데 상인들 사이에 거래가 있으면 상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민법의 가장 대표적인 특별법이 상법이에요. 근데 상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인들 사이의 거래에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용 범위가 좁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충돌을 하면은 특별법이 먼저 적용된다. 이게 특별법 우선 원칙이죠.
이걸 잘 기억을 하세요. 일반법은 적용 범위가 높고 특별법은 적용 범위가 좁다. 그래서 일반법하고 특별법이 충돌을 하면 특별법이 먼저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법 우선 원칙이 얘는 거기 첫 번째 줄 끝에 보세요. 선언법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관계. 우리 근로기준법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정한 법이 근로기준법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선언법은 선언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정한 법입니다. 그러면은 선언법하고 근로기준법하고 뭐가 적용 범위가 높죠? 근로기준법이 높죠. 선언법은 좁습니다. 그러니까 선언한테는 선언법이 적용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선언법이 특별법이니까. 선언법이 특별법이니까. 이것도 선언법하고 근로기준법과의 관계도 특별법 우선원칙의 한 예라는 거. 또 하나의 예가 그 두 번째 줄 보세요. 사업장 단위 단체 계약이 있고 기업 단위 단체 계약이 있어요. 이게 적용 범위가 뭐가 넓을까요? 기업 단위가 넓겠죠. 그렇죠? 기업 내에 여러 사업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장 단위 단체 계약이 사업장 단위 단체 계약이 기업 단위 단체 계약보다 적용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뭐가 특별법이죠? 사업장 단위 단체 계약이 특별법인 거죠. 그래서 사업장 단위 단체 계약과 기업 단위 단체 계약에 대한 관계에서 사업장 단위 단체 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이게 특별법 우선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신법 우선 원칙이나 특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을 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상하이 규범 사이의 규범 사이 충돌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상위 규범하고 하위 규범하고 충돌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 상하위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으면 상위법 우선 원칙 이걸로 해결을 합니다. 일단 거기 보세요. 이 12페이지 보세요. 거기 상위법 우선 원칙 있죠. 제일 아래쪽에 거기 보시면 우리나라 모든 법 규범 중에서 가장 상위법이 헌법입니다. 그 다음에 법률, 그 다음에 법률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시행령, 그 다음에 단체협약, 그 다음에 취업규칙 이런 순서로 이제 그 효력이 내려가는 거죠. 하위법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상위법 우선 원칙은 예를 들어서 헌법하고 법률이 충돌하면 헌법이 적용되는 거. 그리고 또 법률하고 단체협약이 충돌하면 법률이 적용되는 거. 그리고 또 단체협약하고 취업규칙이 충돌하면 단체협약이 적용이 되는 거. 그리고 또 취업규칙하고 근로계약이 충돌하면 취업규칙이 적용이 되는 거. 이게 상위법 우선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상위법 우선 원칙. 그래서 이 상하위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으면 상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유리 원칙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리 원칙으로. 거기 보세요. 우리 교재 보세요. 거기 4번 유리조건 우선 원칙.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이란 하위유 법원이 상위유 법원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하위 규범이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고 상위 법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12페이지 제일 밑에 상위법 우선 원칙 보세요. 만약에 단체협약하고 근로계약하고 충돌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뭐가 적용이 되죠? 단체협약이 적용되죠. 그게 상위법 우선 원칙이잖아요. 근데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이 단체협약보다 근로자한테 유리해요. 그러면은 근로계약이 적용될 수 있다. 이게 유리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유리조건 우선 원칙입니다. 유리조건 우선 원칙. 그래서 이 상하위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상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을 하고 예외적으로 유리 원칙이 적용된다라는 거. 이제 그 법원 간 충돌시 효력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맞는 지문인가 틀린 지문인가 한번 보세요.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으로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맞습니까?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유리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틀렸죠? 유리 원칙은 상하위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 유리 원칙이 적용된다.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
그래서 일단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동등한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이 두 가지로 해결을 하고, 상하의 규범 사이에 충돌이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는 상위법 우선 원칙으로 해결하지만 예외적으로 유리 원칙이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거. 여기까지 해서 노동법의 법원을 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총론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다음에 이제 노동법의 연역입니다. 노동법의 연역 14페이지. 그리고 일단 이것도 뭐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학원 강의는 복습이 중요하죠. 복습. 예습보다 복습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 시간에 고개 끄덕거리면서 듣고 복습 안 하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복습을 꼭 하셔야 돼요. 복습을 꼭 하셔서 제가 이제 뭐 강의 시간에 강조를 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꼭 복습을 하셔야지 그게 남는 거지, 그냥 강의만 듣고 뭐 복습 안 하시면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강의를 듣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꼭 다음 시간에 강의 듣기 전에 뭐 복습을 하고 오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4페이지 노동법의 연역입니다. 뭐 완전히 1차형이죠, 이거. 우리나라 노동입법 보시면은 그 제1공화국의 재헌헌법 1948년 7월 17일인데 재헌헌법에 근로 관련 조항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 네 가지, 첫 번째가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한다라는 게 재헌헌법에 있었고요. 두 번째, 여자 소년 근로의 특별보호가 있었죠. 지금도 있어요, 이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있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었어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보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근로자 이익분배 균정권이 인정이 됐어요. 이건 3공화국 헌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옆에 써놓으세요. 30헌법에서 삭제. 근로자 이익분배 균정권은 1948년 재헌헌법에 규정이 돼 있다가 3공화국 헌법에서 삭제가 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옆에. 몇 년 전에 이제 다음 중 재헌헌법의 근로 관련 조항이 아닌 것은 하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1번, 2번, 3번, 4번이 그대로 지문에 나왔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정답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근로자 이익분배 균정권은 재헌헌법에 있었는데 30헌법에서 삭제가 돼서 지금은 없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에 양가로 2번. 헌법의 근거 규정에 의해서 노동관계법을 제정한다. 일단 꼭 기억하셔야 될 게 1953년도에 우리나라가 노동사법을 제정했습니다. 1953년도. 이건 1차용으로 꼭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1953년도에 노동사법을 제정했는데 노동사법이 거기 1번에 나와 있죠.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이 네 가지가 노동사법입니다. 지금은 좀 다르죠. 지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잖아요. 지금은. 근데 거기 노동조합법하고 노동쟁의조정법을 합한 거죠. 지금은. 근데 이 당시에는 노동사법을 이 근기법, 노조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위원회법 이 네 가지였어요. 1953년에 제정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1953년도에 노동사법 제정. 그 당시 제정한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 중에서 기억하셔야 될 내용. 거기 두 번째 줄 보세요. 중간에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했다. 밑줄 그어주세요. 지금은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가 인정 안 합니다. 지금은. 근데 그 당시에는 인정을 했었어요. 부당 노동행위라는 건 일단 그 개념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용자에 의한 노동 3권 침해 행위입니다. 노동 3권 침해 행위. 그러니까 단결권, 단체 기소권, 단체 행동권을 침해하는 게 이제 부당 노동행위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노동조합도 부당 노동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규정을 했었다는 얘기죠. 이게.
근데 지금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안 됩니다. 그럼 객관식에서 잘 나오고 중요한 내용이겠죠, 당연히.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처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거기도 밑줄 그어주세요. 그때 53년도 노동조합법에서는 처벌주의였어요. 근데 그 뒤에 원상회복주의로 바뀌죠. 뒤에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 두 가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라는 거, 그리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건 나중에 다시 다 나옵니다. 나중에 다시 다 정리를 해드리는데, 일단 뭐 여러 번 반복을 하셔야 이제 암기가 되니까 지금 다 뭐 이제 미리 한번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3번 노동법의 내용 체계입니다. 우리 노동법의 내용 체계 중에서 미국식 제도의 영향을 받은 게 거기 나와 있는 부당노동행위 제도, 조정기간, 노동위원회에 의한 조정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법의 영향을 받은 거고요. 그리고 근로계약하고 단체협약 이런 것들이 이제 독일법, 대륙법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이런 것들이. 대륙법 제도라는 게 보통 뭐 독일법이죠. 독일법 우리나라에선. 다음에 3공화국에서 노동조합법을 개정을 했어요. 노동조합법을 개정을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 노동조합법 주요 개정 내용 63년이죠. 거기 첫 번째 줄 뒷부분 보시면 산별노조를 강제했다. 거기 밑줄 그어두세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1963년도는 노조법을 개정을 해서 산별노조만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노조는 기업별 노조죠. 기업별 노조가 가장 지배적인 우리나라 노동조합 형태예요. 근데 이 1963년도는 노조법을 개정을 하면서 산별노조만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 나중에 다시 배울 겁니다. 산별노조 강제 밑줄 그어두시고, 그리고 1953년도 노조법에서 인정했던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이때 삭제를 했어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삭제. 그리고 1953년도 노조법에서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처벌주의였죠. 여기서 그 처벌주의를 원상회복주의로 바꿉니다. 거기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주의 채택 있죠? 거기 밑줄 그어두세요. 거기도. 그리고 1963년도에 노동조합법을 개정을 하면서 노사협의제를 도입을 합니다. 밑줄 그어두세요. 거기도. 노사협의제를 도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조법에 노사협의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노조법에. 53년도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처벌주의를 채택을 했고 63년도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원상회복주의로 바꿨죠. 그리고 1986년부터 이때부터는 이걸 병용합니다. 이때부터. 이것도 써놓으세요. 1986년부터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원상회복주의하고 처벌주의를 병용한다. 이런 건 다 1차용인데 이걸 암기를 안 하면은 맞출 수가 없어요. 암기를 제대로 하면은 5초, 10초 안에 풀 수가 있죠. 다음에 밑에 4번 제5공화국 보세요. 5공화국. 5공화국은 1980년도가 이제 5공화국이죠. 거기 보시면 아까 위에서 1963년도 노조법에 노사협의제를 도입했다라고 그랬죠. 근데 5공화국 때 1980년도에 그걸 밖으로 빼서 노사협의회법을 만들었어요. 거기 밑줄 그어주세요. 노사협의회법 제정. 노사협의회법 제정.
그리고 끝에 보시면은 노동조합법 개정했다고 나오죠. 가로 안에 보시면은 1963년도에는 산별노조를 강제했었는데 1980년에 노조법을 개정을 하면서 기업별 노조를 강제했어요. 이때는 기업별 노조만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산별 노조는 못 만들고. 그리고 1987년도부터는 이제 자유설립주의입니다. 이게. 이때는 이제 산별노조건 기업별노조건 다 만들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산별노조건 기업별노조건 다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5번에 그 육공화국 있죠? 거기 밑에 1번 보시면은 그 기업번 보세요. 노동조합법과 노동쟁의 조정법을 통합해서 지금과 같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으로 이제 통합을 했어요. 그 법 두 개를. 노동조합법하고 노동쟁의 조정법을 통합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했다는 거죠. 지금같이. 그리고 아까 니은번 보시면은 노사협의회법을 만들었잖아요. 1980년도에. 근데 이걸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로. 이름을 바꿨어요. 뭐 내용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냥 이름만 바꿨습니다. 이름만. 이게 근데 그 생각 외로 객관식에서 굉장히 잘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63년도 노조법에 노사협의 제도를 도입을 했어요. 노조법에. 그러다가 80년도에 노사협의회법으로 뺐고 밖으로 그걸 1997년에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로 이제 이름을 바꾼 거죠. 이름을 바꿨습니다. 나머지 뭐 연역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 기본 우리 근기법하고 노조법을 보면서 다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이제 16페이지 볼게요. 16페이지. 16페이지 보시면은 영국의 노동입법이 나옵니다. 영국의 노동입법이 나와요. 영국의 노동입법. 거기에도 이제 뭐 영국의 노동입법도 뭐 개별적 근로관계법, 뭐 집단적 노사관계법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데 거기 뭐 그 1번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 2번 공장선연 노동법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 우리 지금 근로기준법에도 근로감독관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 근로감독관제를 처음으로 공장선연 노동법에서 도입을 했다라는 거. 공장선연 노동법에서 도입을 했다라는 거. 다음에 2번 집단적 노사관계법인데요. 집단적 노사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동 3권과 관련된 거죠. 단결권, 단체 계속권, 단체 행동권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일단 노동 3권의 법적 승인 단계라는 걸 보면 처음부터 막 노조를 만들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노동조합을 막 만들 수 있었던 건 아니고 처음에는 금지 단계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를 못 만들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 금지 단계. 금지 단계. 만약에 노동조합을 만들면 처벌을 받았어요. 처벌을 받았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이때는 단결 자체가 금지된 거죠. 단결이 금지됐어요. 단결이 금지됐다. 단결이 금지됐다. 다음 두 번째가 소극적 방임 단계입니다. 어떨 때 소극적 방임 단계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
소극적 방임 단계는 형사면책은 인정이 되고 민사면책은 인정이 안 되는 단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노조를 만들어도 처벌을 안 받는다는 거죠. 형사면책이랑 형사면책이 적용이 되니까 형사책임이 면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노조를 만들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고, 근데 노조를 만들어 가지고 뭔가 그 뭐 불법행위나 체분 불이행이 있으면 민사책임은 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민사책임은 적용이 안 된다. 이게 이제 소극적 방임 단계죠. 형사면책은 인정이 되는데 민사면책은 인정이 안 된다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합법화 단계입니다. 이게 승인 단계죠. 승인 단계. 승인 단계에서는 이제 민사면책까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승인 단계에서는 이제 민사면책까지 인정이 되는 겁니다. 민사면책까지. 그래서 거기 2번 집단정도사관계법 보면 단결금지법, 노조를 만들면은 형사상 공모죄로 처벌했다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금지 단계인 거죠. 지금 말씀드린 이 금지 단계입니다. 이게. 다음에 거기 3번 보시면 공모 및 재산보호법에서 쟁행에 대한 형사면책을 인정했다. 이게 이제 소극적 방임 단계죠. 노조도 만들 수 있었고 노조를 만들어서 쟁행을 했을 때 형사면책이 인정이 되는 단계, 소극적 방임 단계였고, 근데 1906년의 노동쟁의법에서는 이제 쟁행에 대한 민사면책까지 인정을 했다. 이게 이제 승인 단계죠. 다른 말로 하면 합법화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합법화 단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제 독일의 노동입법입니다. 독일의 노동입법은 뭐 거기 나와 있는 집단정도사관계법에서 단체협약법이라는 게 1918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최초로 인정한 게 독일의 단체협약법입니다. 그러니까 단체협약이 규범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거죠. 아까 노동법의 법원에서 단체협약이 법원이었잖아요. 노동법의 법원에서 단체협약도 법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독일에서 단체협약법을 만들면서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을 최초로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마르헌법에서 노동 3권을 헌법상 최초로 보장을 했다. 헌법상 최초로 보장을 했다라는 거고요. 외국의 노동입법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노동입법입니다. 객관식에서. 뭐 이 차이는 안 나오고요. 객관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국의 노동입법이고, 미국의 노동입법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거기 두 번째에 나와 있는 와그너법이에요. 와그너법. 그러니까 미국의 노동입법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는데 정답을 잘 모르겠으면 와그너법을 쓰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정답일 확률이 높은 거죠.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게. 뭐 100%는 아니고요. 100%는 아닙니다. 근데 확률은 일단 높아요. 그래서 먼저 미국의 노동입법을 보시면 노리스 라가르디아법 1932년 비열계약의 불법화라고 돼 있죠. 이 비열계약은 다른 말로 하면 환경계약이라고도 합니다. 옐로우 독 컨트랙트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비열계약, 환경계약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걸 조건으로 채용을 하는 거죠. 또는 기존에 가입한 노동조합을 탈퇴할 조건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비열계약입니다. 비열계약.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이것도요. 비열계약이나 환경계약 똑같은 얘기예요. 비열계약, 환경계약.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 걸 조건으로, 또는 노조를 탈퇴할 걸 조건으로 채용하는 계약을 비열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리스 라가르디아법에서 비열계약을 불법화시켰다. 다음 2번 와그너법입니다. 1935년인데요. 와그너법 1935년. 이 와그너법은 일단 1930년대가 미국에서 시대가 어떤 시대죠? 대공황입니다. 미국 대공황. 그래서 이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조 우위를 인정한 게 와그너법이에요. 와그너법. 왜 노조 우위를 인정을 했느냐? 그러니까 이 대공황이 온 이유가 이제 그 당시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돈을 안 써서 대공황이 왔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조 우위를 인정을 해서 사용자가 다 가져간 그 이윤을 노조한테 배분을 한 겁니다. 그렇게 노조한테 배분을 하면은 이제 그 조합원들, 근로자들이죠. 근로자들이 돈을 많이 쓸 수 있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대공황을 극복하겠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노조 우위를 인정한 법률이 와그너법이에요. 와그너법 1935년. 그래서 와그너법의 가장 대표적인 내용은 거기 나와 있는 클로우즈 샵입니다. 이 클로우즈 샵은 뭐냐면 노조원만 고용할 수 있는 게 클로우즈 샵입니다. 노조원만. 이 클로우즈 샵하고 비슷한 게 좀 이따 나오는 유니온 샵이라는 게 있어요. 이 유니온 샵은 누구나 고용 가능한데 이게 유니온샵입니다. 누구나 고용이 가능한데 일단 채용이 되면은 반드시 노조에 가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클로우즈샵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냥 기업별 노조만 생각을 하시면 이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뭐냐면은 산별노조. 산별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만 회사에서 채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별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은 내가 일자리를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한테 굉장히 유리한 법이죠, 이게. 클로우즈샵이라는 건. 그렇죠? 노조한테 굉장히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 와그너법에서는 클로우즈샵을 인정을 했고, 그리고 이제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를 최초로 신설했습니다. 이 와그너법에서. 사용자에 의한 노동 3권 침해 행위, 사용자에 의한 노동 3권 침해 행위를 최초로 인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노동 3권을 법적으로 보장을 했었고요. 와그너법에서. 그리고 배타적 교섭제를 인정했다. 과반수 노조만 교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과반수 노조만. 이게 배타적 교섭제입니다. 과반수 노조만 단체 교섭을 할 수 있었다. 배타적 교섭제를 인정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노동위원회 신설입니다. 노동위원회 신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세 가지예요. 클로우즈샵을 인정했다라는 거, 그리고 사용자 측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를 최초로 신설했다라는 거, 그리고 노동위원회 제도를 신설했다는 거. 이 세 가지. 이 와그너법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거기 나와 있는 테프트-하틀리법입니다. 테프트-하틀리법. 테프트-하틀리법은 1947년이죠. 이건 시대적으로 2차 대전 후죠. 2차 대전 후입니다. 그러니까 30년대 그 미국 대공황 시대도 지난 거죠. 그래서 이 테프트-하틀리법은 그 2차 대전 후에 지나친 노조 권한을 제한한 법 중에 하나입니다. 노조 권한을 제한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했다는 거. 거기 밑줄 그어두세요.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아까 우리나라가 1953년도에 노동사법을 제정하면서 노동조합법에서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했다라고 그랬죠. 이게 테프트-하틀리법의 영향을 받은 거죠. 시기적으로 1947년이니까 57년하고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게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테프트-하틀리법에서 인정을 했는데, 이걸 이 테프트-하틀리법의 영향을 받아서 1953년도에 노동조합법을 제정할 때
우리나라가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규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규정을 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클로즈샵 대신에 이제 유니온샵을 인정을 한 거죠. 이걸 인정을 한 겁니다. 이거에 비해서 유니온샵이 조금 노조 권한이 제한된 거죠. 근데 이것도 유니온샵도 누구나 채용 가능한데 채용되면 반드시 노조에 가입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노조한테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겁니다. 근데 클로즈샵보다는 조금 불리해진 거죠. 불리해진 거지만 그래도 이 유니온샵도 노조한테 불리한 건 아니죠. 불리한 건 아닙니다. 이 두 가지 테프타-하틀리법에서 노동조합의 부당 노동행위를 인정을 하고 유니온샵을 인정을 했다라는 거. 다음에 마지막으로 랜드럼 그리핀법입니다. 이건 뭐 1959년인데요. 이건 노동조합의 내부 운영을 규제하고 있다. 그래서 뭐 조합 민주주의를 강조한 게 랜드럼 그리핀법입니다. 뭐 듣기만 하세요. 50년대에는 미국에서 메카시 열풍이라는 게 있었어요. 메카시 상원의원이 뭐 미국 정부에 있는 뭐 공산주의자를 색출한다고 막 이런 운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영향을 받은 법이 이 랜드럼 그리핀법입니다. 근데 아무튼 시험과 관련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와그너법하고 테프타-하틀리법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정확히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국제노동기구입니다. 국제노동기구 ILO. 아까 ILO 비준협약은 우리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그랬죠. 그냥 ILO 협약은 우리 노동법의 법원이라고 안 했습니다. 비준협약입니다. 그래서 먼저 ILO 연역 보시면 국제적 협력을 통한 근로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거기 밑줄 그어주세요. 1919년 베르사유 평화조약 13편 노동편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국제기관이다. 거기 밑줄 그어주세요. 100년이 넘었죠. 이제 ILO가 만들어진 지가 1919년 베르사유 평화조약 제13편 노동편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국제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국제연맹이었어요. 지금같이 UN, 국제연합이 아니었고. 근데 이 설립 당시에는 국제연맹의 산하기구였어요. 근데 지금은 UN의 전문기구죠. 전문기구라는 건 UN하고 동등한 관계라는 겁니다. UN하고 ILO하고 동등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26회 총회 필라델피아 선언 있죠? 1944년. 이건 다른 말로 하면 ILO 목적에 관한 선언입니다. 그 옆에 써놓으세요. ILO 목적에 관한 선언. 내용이 4가지죠.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4가지. 인간의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표현 및 결사의 자유는 지속적 진보에 필수적이다. 일부 빈곤은 전체 번영에 대한 위협이다. 공핍에 대한 투쟁은 노사정의 동등한 지위에서 국제적 노력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된다. 이 4가지입니다. 그래서 1940년대에는 비정규직 문제 이런 게 없었죠. 그래서 가끔 ILO 목적에 관한 선언 내용이라고 해서 비정규직 보호라는 게 나와요. 그건 틀린 지문입니다. 비정규직 보호는 그 당시에는 그런 비정규직 문제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ILO 목적에 관한 선언 내용이 아닌 것은 비정규직 보호 이런 게 이제 그 ILO 목적에 관한 선언의 내용이 아니겠죠. 당연히. 이건 4개니까 사지선다, 오지선다에 내기 좋죠. 오지선다에 내기 좋습니다. 그래서 눈에 익혀두실 필요가 있죠. 이 4가지를 꼭. 거기 2번 조직 보세요. 총회. 각국 대표단 4인으로 구성된 3자 협의기구. 밑줄 그어주세요. 각국 대표단 4인으로 구성된 3자 협의기구. 그 4인이 정부 대표 2명, 노사 대표 각 1명. 이렇게 해서 4인입니다. 그래서 각자 발언권, 표결권이 있어요.
노사정 3자 구성 원리. 그래서 4인으로 구성된 3자 협의기구란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노사정. 이 총회에서는 조약으로 할 건가 권고로 할 건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의결 정족수는 출석한 총회 대표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거기 밑줄 그어주세요. 출석한 총회 대표 3분의 2 이상 찬성. 거기 조직에서 이제 총회 쪽에 나온 내용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가입 방식입니다. 유엔 회원국은 사무총장에게 국제노동기구 헌장의 공식 수락을 통보함으로써 회원국 지위를 취득하고, 비회원국은 총회 승인을 얻어서 지위를 취득한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1991년에 152번째로 ILO에 가입을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980년대 후반에 유엔 회원국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사무총장한테 국제노동기구 헌장의 공식 수락을 통보함으로써 가입이 된 거죠. 우리나라가. 그때 가입이 된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협약과 권고가 나옵니다. 협약과 권고 보세요. 일단 협약은 ILO 협약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준함으로써 구속력이 인정되는 게 협약입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ILO 비준협약은 우리 노동법의 법원이 된다고 그랬죠? ILO 비준협약은. 근데 권고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권고는 비준협약과 달리 구속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냥 가이드라인으로 역할하는 거죠. 가이드라인. 각국 그 ILO 회원국들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역할을 할 뿐입니다. 그리고 5번에 기본협약 비준 여부가 있는데요. 이게 그 ILO 협약은 수백 개입니다. 수백 개인데 그 중에 기본협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핵심협약이라고 하던데 그게 8개가 있어요. 8개가 있었어요. 8개가 있었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그 ILO 핵심협약 8개 중에서 우리나라가 비준한 게 4개고 비준하지 않은 게 4개였어요. 근데 올해부터 비준을 했죠, 그거. 비준을 했어요. 그래서 ILO 핵심 협약 중에서 지금은 비준하지 않은 게 거기 105 하나입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죠, 이거.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았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핵심 협약 8개 중에서 7개는 비준하고 1개를 비준하지 않았어요. 1개 비준하지 않은 게 거기 105호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7개 핵심 협약은 다 비준을 했어요. 거기 보세요. 29호 강제근로에 관한 협약 비준했고요.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또 비준했고요. 98호 단결권 및 교섭권에 대한 원칙 적용에 관한 협약 또 비준했고요. 그리고 100호 동일가치노동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도 비준을 했고요. 제111호 지금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제111호입니다.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의 차별 금지에 관한 협약 또 비준했습니다. 그리고 138호 취업 최저 연령에 관한 협약도 비준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82호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도 비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준협약 7개도 눈에 익혀두셔야 돼요. 이것도. 근데 비준하지 않은 거 하나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이건 눈에 익혀두시는 게 아니고 암기하셔야 돼요. 105호 강제근로 폐지에 관한 협약은. 여기까지 해서 ILO까지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20페이지 노동기본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